4.3 사건 전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방경비대 제9연대입니다. 1948년 3월 말일경 제주도 폭동 사건의 괴수 김달삼, 조노구 등은 국방경비대 제9연대 내 공산두목 문상길 중위 등과 암암리에 밀회하여 민간 폭도들은 제주도 내 14개 지서를 습격 방어할 것과 국방경비대 제9연대는 제주경찰 감찰청 및 제주경찰서를 기습 점령하여 일시에 도내 전 경찰에 대하여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전도를 공산계열의 수중에 넣으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방 다음해인 1946년 8월 1일 제주군이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도로 승격됩니다. 제주도 방위를 막기 위해 11월 16일 모술포에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창설됐습니다. 사출된 광주 4연대 기관병 50명을 중심으로 모병을 했지만 실제 병력은 1개 대대에 지나지 않았고 그중에도 많은 남노당원들이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1946년 본도 3.1 투쟁 직후 때마침 본도 주둔 제9연대가 신설되어 제1차 모병이 있으므로 이에 대정 출신 네 동무를 뿌락지로서 입대시켰음. 인민유격대의 세력이 강해지고 입산자가 늘면서 경찰력으로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4월 10일 김영배 제주감찰청장이 제9연대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치안 상황에 군이 개입할 수 없고 당부에서 지시가 없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구연대 2대대장 오일균 소령은 폭동 사태는 경찰과 주민 간의 충돌이므로 국방경비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진압 임무를 회피했습니다. 4월 17일 국방경비대 총사령부가 구연대의 진압작전 실시를 명령했지만 작전 계획은 미리 적이 알려졌고 어쩌다 적과 만나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접전을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작전상 유리한 지역인 산중으로 4km 이상은 구연대에서 막겠다고 해 경찰이 아예 출동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구연대 안에 오일균 소령, 문상길 중위, 이윤락 중위, 고승옥 하사 등 남노당 불악치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익렬 연대장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중을 알게 된 구연대 남노당원들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구연대장 김익렬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 대표와 회담하여야 하겠다고 사방으로 노력 중이니 이를 교묘히 이용한다면 국경의 산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4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전후 2차에 걸쳐 군책과 김연대장과 면담하여 대대장 오일균의 제안으로 김익렬 연대장은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열게 됩니다. 해방 후 김달삼이 교편을 잡았던 대정중학교는 제주구연대와 구일본 병영을 함께 사용하는 관계였습니다. 장소와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1차 회담에는 오일균 소령이 배석했고 구억 국민학교에서 열린 2차 회담에는 연대정보관 이윤락 중위가 배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윤락 역시 남노당원이었습니다. 김익렬 연대장은 공산당원인 이윤락 정보관이 제공하는 보고를 그대로 믿고 사태를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 기운이 한창 감도는 1948년 4월 28일 김익렬 중령은 이윤락 중위와 운전병만을 데리고 지프를 타고 정문을 나섰다. 구억 국민학교 정문에는 2명의 보초가 서 있다가 받들어 총으로 예를 표했다. 5, 6명의 반도가 이들을 맞았는데 그중 군계 일학 같은 수려한 미모의 청년이 나서더니 자기가 대표자 김달삼이라고 소개하며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다. 또박또박한 서울 말씨였다. 당시 김중령은 27세였는데 김달삼은 25세로 미남 배우같이 잘생겼다. 인사가 끝나고 대좌하자 미제러키 담배와 일본 녹차가 나왔다. 당신이 진짜 김달삼이고 실권자인가? 그렇게 묻는 의도를 알겠다. 연배보다는 애국심과 정신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도 젊고 미남 배우처럼 잘생겨서
살인할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 물어본 것이다. 옆에 있던 50대 정도의 반도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경비대가 당신들을 아직까지 토벌치하는 이유를 아는가? 우리의 걸기 동기를 이해하여 우리를 동정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군대는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명령만 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다. 내가 돌담이 많은 제주도에선 법격포가 유용할 것 같아. 보내달라고 위에다 요청했더니 보내겠다기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순간 김달삼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본격적인談판이 시작됐습니다. 김달삼은 미리 준비한 노트의 메모를 보며 30분간 열변을 토했고, 김익렬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등 알지도 못하는 외래 사상을 위해 청춘이나 생명을 바치지 말고 민족의 자주 독립이 급선무이니 무기를 버리고 귀순해 조국 건설을 위해 합심해서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김달삼은 안색을 바꾸고 핏대를 올리며 언성을 높여 말했다. 연대장도 민족 반역자나 악질 경찰처럼 우리 의거를 공산주의 소행으로 덮어 씌우려는가?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회담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이젠 믿을 데가 없으니 이북에 연락하고 마지막엔 소련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벌써 4시 30분이 되고 있었다. 김중령이 말했다. 나는 지금 가야 한다. 오후 5시까지 기대치 않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고 부하들이 전투를 개시하기로 되어 있다. 회담장이 갑자기 긴장됐다. 김달삼이 말했다. 오늘 결말이 안 나면 회담은 결렬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범법자 명단을 제시하라. 당신과 지도급들은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모든 복도의 귀순과 무장 해제를 책임있게 해주면 내가 개인 자격으로 회를 마련해서 희망하는 해외로 탈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 회의장에는 희색이 감돌았고 김달삼은 김중령의 손을 잡아 흔들며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4시간 30분간의談판 끝에 이런 내용이 합의됐습니다. 하나, 72시간 안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한다. 연락 미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 행위로 단정한다. 둘, 무장 해제는 단계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시 전투를 재개한다. 셋, 친일 민족 반역 관리 및 악질 경찰은 사실이 증명되면 해직 및 추방하며 범법한 서북 청년단 등도 처벌 및 추방한다. 넷, 경찰의 인원을 감축한다. 다섯, 살인, 방화 등 범법자의 명단과 범죄 내용을 제출하고 다수시 관대히 처분하며 폭도의 무장 해제와 귀순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은 김익렬 연대장이 개인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협상이 끝난 뒤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반도들의 술책에 연대장이 기만을 당했다. 연대장이 폭도 두목과 내통했다. 이런 중상모략이 경찰 정보로 중앙에 보고됐습니다. 거꾸로 김익렬이 기만 전술로 귀순자들을 모아 한꺼번에 몰살하려 한다는 풍문도 나돌았습니다.談판 직후인 5월 1일 오라리 사건이 발생합니다. 4월 30일 임신 중이던 제주 오라리 대청단원의 부인 23살 강공부가 피의자들에게 산으로 끌려가 살해됐습니다. 5월 1일 장례식에 참석했던 우익 청년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좌익 청년들의 집 12채에 불을 지폈습니다. 산에 있던 20여 명이 급히 내려왔다가 마주친 김규찬 순경의 모친 42세 고순생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경찰이 흥분해 출동했고 도망치던 마을 여인 고무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놀란 김익렬은 현장을 조사한 뒤 우익 청년들의 방화라고 맨스필드 미 군정장관에게 보고했지만 맨스필드는 시위대가 먼저 평화협상을 깨고 납치와 살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3일에는 입산했던 주민 200~300명이 귀순하겠다고 밝히고 오라리 부근을 통과해 제주 비행장으로 하산하는 중 정체불명의 무장대 50여 명이 갑자기 기관총과 칼빈총을 난사했습니다. 귀순자 몇 사람이 죽고 나머지는 다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미군의 반격으로 무장대 5명이 죽고 몇 명이 생포됐습니다. 생포된 무장대는 제주경찰서 소속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군정이 경찰의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시위대가 경찰을 가장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결국 평화협상은 완전히 깨졌고 김익렬 구연대장은
그가 협상한 사실과 5월 5일 대책회의에서 조병옥 경무부장과 육박전을 벌인 사실이 상부에 보고돼 5월 6일 해임됐습니다. 김익렬이 해임되자 김달삼은 구연대의 남로당 프락치 오일균, 문상길과 두 가지를 모의합니다. 우선 4월 27일 사병 60여 명을 탈영시켜 대정, 화순, 중문지서를 습격한 뒤 인민유격대와 합류하게 했습니다. 구연대 병력이 이들을 추격하는 동안 문상길은 2차로 40여 명이 탄약과 무기를 훔쳐 도주하게 했습니다. 이는 인민유격대가 장기전을 할 수 있게 해준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김익렬의 후임으로 부임한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인사과장으로 있다 부임한 박진경 중령은 해방 당시 일본군 제주도 부대에서 근무해 지리를 잘 알았고 일본군이 축성한 진지와 지형에 능했습니다. 박진경이 세계대대로 연대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나서자 김달삼의 지령을 받은 문상길은 5월 20일 남로당원 병사 41명을 탈영시켜 박진경이 연대장에서 해임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구구식 소총과 실탄 14,000발을 가지고 탈영한 이들은 대정지서를 습격해 5명을 사살하고 입산하던 중 포위돼 21명이 사살되고 20명은 체포돼 군법회의 결과 총살됐습니다. 마침내 김달삼은 문상길에게 박진경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문상길은 남로당원인 정복의 선임하사 양희천 상사에게 이를 하달했고 양희천은 손선호 하사, 신상우 중사, 강자규 중사, 배경용 하사에게 행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박진경을 사살해 다시는 경비대가 해방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김달삼 동무의 지령이다. 손선호가 총을 쏘는데 2발을 쏘면 잠을 자던 사람들이 놀라니 한 발로 끝내야 하며 머리에 딱 한 발로 죽여야 시체가 험하지 않고 증오심이 적을 것이다. 실수로 잡히면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진압작전의 성공으로 6월 1일 대령으로 진급한 박진경은 6월 17일 도내 기관장과 연대 참모들을 제주 관덕정의 요정 옥성정에 초청해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술에 약한 박대령이지만 흠뻑 마시고 얼큰이 취해 새벽 1시쯤 제주 농업학교에 주둔 중인 연대본부의 연대장실로 돌아와 옷을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남로당원들이 M1소총 2발로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했습니다. 위생병이 달려와 울면서 시신을 씻었는데 검사 결과 총탄이 심장과 두개골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울며 시신을 씻던 위생병은 바로 소총으로 박진경을 암살한 손선호 하사였습니다. 1948년 6월 22일 오후 2시 통일부 사령부에서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몸부림치는 젊은 미망인의 오열이 식장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미군정 장관 윌리엄 딘 소장은 한국 장교 중 백선엽과 박진경이 가장 정직하고 머리가 좋다며 한국 육군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그는 아끼던 박진경의 죽음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직접 제주도에 가서 C-47 수송기에 유해를 싣고 왔습니다. 미군 정보기관 CIC까지 동원됐지만 단서를 못 잡던 수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투서 한 장이 정보참모 김종평에게 날아들면서 급진전됐습니다. 투서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문상길 중위가 연행됐고 결국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암살 3개월 만인 1948년 9월 23일 수색기지에서 23세 문상길 중위와 22세 손선호 하사에게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형집행 제1호였습니다. 문상길은 키가 작고 곱상한 외모에 내성적이었습니다. 구연대 대대장으로 문상길의 직속 상관이었고 후에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세호는 그가 남로당원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며
며칠 후 체포된 문상기를 만났을 때 자신까지 죽이려 했다는 고백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주 출신인 손선호는 대구 10월 사건에 가담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자였습니다. 약 4천 명의 병력으로서 국경과의 충돌을 피하며 호위토벌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일면으로는 국경 내부의 충돌, 특히 대내 최고악질 반동인 박진경 연대장 암살과 탈출병 공작을 추진, 상당한 우리 쪽의 피해도 있었으나 6월 18일 오전 3시쯤을 기하여 대내에서 박 연대장이 암살되자 적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박진경의 후임은 최경록 연대장이었습니다. 최경록은 입산했던 사람들을 선무공작으로 하산시키고 좌익과 양민을 분리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경찰과 경비대를 총동원해 360개의 오름을 뒤져 1,454명의 좌익을 연행한 뒤 60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최경록은 부임할 때 독일산 셰퍼드를 데려와 잠자리 옆에 꼭 두었습니다. 병원도 부관도 누가 좌익일지 모르지만 개는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상길은 최경록도 암살하려고 2차례 시도했지만 개 때문에 실패했다고 체포 후 실토했습니다. 문상길은 사형을 당하면서도 오일균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일균은 제주도만이 아닌 남로당 전체의 군 총책이었습니다. 4.3 사건 진압을 위해 부산 5연대 2대대를 제주 9연대로 편성할 때 그런 오일균을 2대 대장으로 파견한 것은 불구덩이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었습니다. 제주로 파견된 오일균은 주민 신고가 들어와도 훈련 상태가 미흡하다며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록 연대장 부임 후 집중 수색이 강화되자 견디다 못해 대대장을 사임하고 포로 수용소장을 자원해 부임했습니다. 거기서 오일균은 양민을 대신 수감하고 시위 가담자를 석방해 인민유격대의 김달삼에게 보내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한 양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내는 바람에 음모는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최경록의 후임으로 와 있던 송효창 연대장이 수용소를 직접 찾아 사실임을 확인했고 오일균은 연행됐습니다. 오일균은 김종석과 함께 남로당의 군 총책이었습니다. 그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부대의 공산당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군 때부터 여수 순천 사건까지 군 내부의 공산당 조직은 모두 오일균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일균은 군법회의에 넘겨져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1949년 2월 수월에서 총살됐습니다. 문상길과 오일균이 제거되고 최경록의 대대적인 진압이 실시되면서 제주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꼼짝 못하고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